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혁입니다. 먼저 유네스코죠.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20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아울러 광주가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창의도시로 선정된 지 10년이 되었다 들었습니다. 역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강금실 장관님이 이 자리에 좀 초청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그 강금실 장관님은 우리 존경하는 김왕배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구라는 차원에서 기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법무장관을 지내신 분으로서 쉽지 않은 착점인데 그걸 일관되게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이 존경해온 분입니다. 근데 오늘 안 오신 게 너무 서운해요. 저도 사실 UN 기후총회에 근데 외교부 이게 먼저 잡혔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좀 주제가 거창해요. 그린 플로우 그리고 플래니터리 컨셔스니스. 근데 저한테 주어진 게 포스트 휴먼도 어려운데 비욘드 휴먼 이런 난해한 출제를 하신 분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사실 왜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느냐,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문제가 많은 건 많은데 정확히 무엇이 대안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포스트라는 문장을 갖다 붙인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문제는 많은데 정확히 그 대안은 뭐야?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제는 비욘드 휴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둘러싼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AI라는 게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AI가 비욘드 휴먼일지 아니면 인간과의 공생을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후와 예술의 문제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오후에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님, 저도 아주 예전에 제가 서울 디지털 포럼이라는 걸 할 때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늘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제가 노소용 관장님한테 배웠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테크놀로지, 테크네가 사실은 어원이 아르스라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인 테크네, 사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예술은 지금 우리 현대에 와서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뿌리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려운 출제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분은요, 레이 커스웨일이라고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입니다. 특이점이란 무엇이냐? 기계의 총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는 시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AI가 되겠죠. 그게 한 2045년쯤에 올 것이다. 여러 가지 발전 경로를 보면.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정말로 보시다시피 익스포넨셜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45년이 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그 첫 충격을 준 게 알파고와 이세돌이라는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세돌 사범이 이길 줄 알았죠. 이세돌 사범도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세계가 놀랐고, 인공지능이 이런 수준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또 한 번 놀라게 한 게 이제 챗 GPT죠. 2022년에 세상에 등장한. 그리고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던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얘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내년, 내후년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 레이 커스웰이라는 사람이 올해 새 책을 내놨어요. The singularity is nearer. 특이점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 지금 AI가 인간의 가장 터프한 지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있다. 알파고 얘기도 들어있고요. 챗GPT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특이점의 직전인 제5단계까지는 지금 근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2030년대에는 그 싱귤러리티라는 게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런 기계와 인간의 공존, 공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그래도 기술 낙관주의입니다. 이 사람 많이 나와서 아시죠? 지금 그래픽 칩, AI 칩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지금의 수준의 AI가 이미 우리의 지시, 뭐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인스트럭션은 물론이고 인텐션을 읽는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AI 혁명에 우리는 그 서피스를 긁는 수준에 있다. 훨씬 더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 AI 혁명에 두 가지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더 좋은 칩을 개발해야죠. 더 좋은 칩. 또 하나는 클린 에너지 확보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AI를 돌리려면 막대한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막대한 전기를 석탄, 석유, 가스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시대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은 바티 비롤 국제 에너지 기구 사무총장이에요. 제가 그 IEA의 글로벌 에너지 커미션 위원으로서 파리에 가서 이달고 시장님도 만나고 뭐라 그러냐면요. 작년에는 이런 리포트가 없었어요. AI와 에너지는 분리될 수 없는 커플이 되고 있다. 근데 왜 그런 거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왜 클린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기후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우리 존경하는 전희찬 교수님 그리고 권은태 소장님이 다 말씀을 해 주실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기후변화 역시 훨씬 빨리 익스포넨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AI가 익스포넨셜하게 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예상을 앞지르고 있어요. 1.5도씩 마지노선 이미 넘어가는 중에 있어요. 특히 바다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기후과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바다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열을 토해내는 것이냐? 몰라요. 가장 앞서가는 기후과학자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다보스 포럼으로부터 알려져 있죠. 10년 이상 연속 탑 오브 탑 글로벌 리스크로 뽑는 게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녹색으로 표현된. 이미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다. 뭐 경제위기, 금융위기, 기술, 지정학적 양극화 다 중요하고 어렵지만
이 녹색으로 표현된 거는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 리스크다. 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밋 리스크는 existential risk, 존재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광주 유네스코에서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기후를 다룬다. 그래서 제가 만사 제치고 온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을 포함해서요. 기업 그리고 시민도 그래 그런 게 있지. 중요한 건 거겠지. 그런데 뭐 내일 모레쯤 하지 예컨대. 항상 저기 변방의 이슈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예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GPT한테 네가 화가가 예술가가 돼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한번 그려봐.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너레이트한 이미지입니다. 보면은 GPT의 설명이에요. 챗 GPT-4의 설명이에요. 이 예술가는 굉장히 어떤 상당히 determined 돼 있는, 결심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저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저 그림을 그리는 세계에 몰두하는 것. 이 기계가 인식하는 아트의 본질은 flow입니다. flow. 제가 그래서 flow,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몰입이에요. 몰입. 예술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만, 예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몰입해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한테 정서적인 연결을 시켜주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상상력, 미래에 대한 투사를 할 수 있는 게 예술의 본성이고, 그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몰입이라는 것이 이 예술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그것은 흐름과 같고 제한받지 않고 국경을 초월한다. 자, 이 덴마크의 유명한 분이죠. 설치미술가 올라프 엘리아슨이 얼음을 쳐다보기라는 걸로 여러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의 실제로 런던이나 코펜하겐 같은데 그린랜드에서 얼음을 가져와서 전시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린랜드에 있는 이름이 이 도시 한복판에 와 있습니까? 물론 도시로 얼음이 상륙해서 올라오지는 않겠죠. 근데 이 아티스트는 기후변화라는 게 우리 일상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런 충격적인 얼음을 실제로 전시를 했어요. 제가 2012년에 대통령실에서 녹색성장 기획관을 할 때 그린랜드를 대통령님을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기 바다를 쳐다보는 이 모자 쓴 분이 덴마크 왕세자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린랜드 총리예요. 보시다시피 얼음이 둥둥 떠다니고 있죠. 그죠? 꽁꽁 언 바다가 아닙니다. 9월 달에. 이 덴마크 왕세자, 지금은 국왕이 됐어요. 제가 있는 카이스트에서 행사를 할 때 2019년에 왔을 때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썰매가 아니라 물썰매예요. 6월 달에 물썰매를 왕세자로서 덴마크는 그린랜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왕세자로서 그린랜드를 이렇게 눈썰매를 타고 다니는 것이 취미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물썰매. 지금 그린랜드에서 녹아내린 빙상, 아이스 시트에서 녹아내린 얼음이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3조 8천 톤입니다. 4조 톤에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해수면이 올라가죠. 해수면이 올라가죠.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음이 사라지면 알베도라고 햇빛을 반사하는, 따라서 지구의 열을 덜 올라가게 하는 것들 효과가 떨어져요.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엘리아슨 덴마크의 아티스트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현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다가온 미래. 오늘 오래된 미래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오고 있는 미래가 이 아티스트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이거 좀 그로테스크하죠. 제가 챗GPT, 네가 생각하는 좀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미래를 그려봐라. 이런 걸 그렸더라고요.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했고 바닷속에는 이상한 쓰레기가 묻혀있고 천둥, 번개, 기상이변. 본인이 인공지능이 생각할 때 이대로 가면 이런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생각해본. 주어진 정보를 갖고 하는 거니까 정확한지 아닌지 이것도 할루시네이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GPT나 인공지능 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해본 여러 가지의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걸 발견할 겁니다. 이건 정말 유명한 거죠. 그 플라스틱 바다, 오션이라는,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다 밑에 있는 거예요. 저 천장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쭉 있는 겁니다. 일종의 immersive 아트라고도 하는데, 쓰레기가 천장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처럼 쓰레기, 플라스틱 문제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플라스틱 바다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역시 예술가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또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 net zero, 녹색 성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글로벌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죠. 한국은 좀 빨리 움직이고자 했어요. 2008년에 녹색 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해서 사실 엄청난 투자를 했죠. 오늘날 우리가 좀 우위를 지키고 있는 배터리 등등, 전기차 등등, 그때 여러 가지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이번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앞글자가 더 붙었어요. 녹색성장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과 제가 공동위원회를 맡고 있고, 위원장을 맡고 있고, 22분의 장관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100대 핵심 녹색 기술도 지정을 하고, 또 2030년까지 400조가 넘는 330 billion US 달러 그런 파이낸스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온실가스가 한 3.5% 감소가 됐고요. 작년에는 4.4%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넷제로를 가려면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한 6%씩은 줄여나가야 돼요. 2년 연속 줄이긴 했지만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제로를 정말 가려고 한다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면 보세요. 많은 나라들이 넷제로에 대한 커미트를 했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목표는 세웠지만 도달하려는 경로는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넷제로를 전 세계가 약속을 했지만 140개국가 넘게 약속했지만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계속 기록이 늘어나고 있어요. 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AI에게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 새로운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AI가 출연을 했어요. AI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써요.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AI는 또 다른 면을 갖고 있어요. AI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처리 능력을 볼 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전력망을 AI가 관리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요. 교통망을 AI가 다 관리하는. 그래서 AI가 탄소를 5%에서 10%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면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의 이런 경우는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모빌리티 회사지만 사실은 AI 회사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소프트웨어가 디파인하는 비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 아까 얘기했던 구글은 그래프캐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 뛰어난 그 AI 능력을 통해서 기후 예측을 하는데요.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제가 지금 우리 과기정통부 장관과 디지털 플랫폼 위원장을 모시고 한국도 AI에 관해서는 좀 더 빨리 가보자 이런 시동을 걸었고요. 지금 이제 빌 게이츠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이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5가지의 핵심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집약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원전, 그린 수소,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공기 중에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DAC, 지속 가능 항공유. 여기다가 지금 AI를 하나 더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협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갈라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에서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 하는 거면요. 테슬라가 있죠. 솔라시티 기가 팩토리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미디어 회사죠. 스타링크, 뉴럴링크. 이 사람의 자기 업의 본질은 뭐냐면 라지 멀티 모달리티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인간의 휴머니티의 스케일과 스코프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분 잘 아시죠? 샘 알트만입니다. 챗GPT 열풍을 몰고 온 사람. 이 사람이 이 AI의 알고리즘 바이어스를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극소수의 기업들이 지금 거대 AI를 이끌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바이어스가 있다. 그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세계의 시민이 이러한 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게 오늘 주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뭐 정치, 예술, 기술 다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럼 정치는 어떠하느냐. 정치는 사실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에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기든스와 같은 분들의 얘기고요.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후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기후 문제가 정치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문제에 온 인류가 힘을 쏟도 모자랄 판에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 미국과 중국. 제3세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IMF 초청으로 태국에서 열린 중앙은행 총재와 세미나를 했는데요. 구제금융으로 구제받은 개도국이 기후재난 한 방으로 경제가 일거에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IMF와 브레튼 우즈, 월드뱅크로 구성된 브레튼 우즈는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제대로 어드레스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는 것을 IMF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행성의식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오는 것이 지금은 퀘스천을 받고 있어요. 그게 국제 정치 시스템입니다. 웨스트팔리안 소버린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주권 국가라고 개념하고 정립된 것이 바로 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룰러, 군주의 주권을 강화시키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주권으로 진화가 됐지만, 그런데 국제 정치 시스템이라는 건 각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가운데서 형성된 체제예요. 그리고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자기 이익을 충족하려는 체제 속에서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충격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응이 되겠느냐? 제가 코펜하겐 이 기후정상회의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기후정상회의를 갔지만요, 만족한 많은 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인터가버먼털에서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항배 교수님이 하시는 지구와 사람, 지구 차원의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오란 영이라는 분은 전통적인 국제 정치학자인데 이제는 플래니터리 가버넌스를 생각해 볼 때다. 지구적인 가버넌스를 생각해 볼 때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행성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Planetary Consciousness. 어릴 때 만화에서 봤던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 근데 이게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카이스트 저의 학생들을 보면요, 한국 국민인 동시에 세계의 시민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기성세대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요, 10년, 20년, 그리고 제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짜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인데, 그때가 되면은 지구라는 행성 사고가 우리한테 깊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이 2007년에 등장했을 때 전 세계인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AI가 2년 전에 했을 때 이렇게까지 비욘드 휴먼을 얘기할 정도로 갈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행성의식의 세 가지 요소만 드리자면, 모든 생명체, 생태계, 실제로 비생물, 무생물까지도 지구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연결성을 갖는 의식이고요. 그리고 인류는 국경을 넘어서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공동의 도전에서 공동 운명체라는 글로벌 유니티. 세 번째,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에는 칸막이적인 접근이 아니라 전체적인 홀리스틱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경우에 따른 국가를 넘어설 정도의 사고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구라는 시스템과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의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와 지구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와의 삶을 어떻게 리커넥트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주최한 포럼을 정말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